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홍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르가 어떻게 되었든 모든 문학작품, 영화, 이런 예술 작품들을 가만히 뜯어다 보면 스토리들이 이렇게 전개될 때 있어서 인물과 인물 사이에 관계들이 변해가는 양상들을 이렇게 관찰해가는 게 문학작품의 스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겠고 또 복수도 있겠고 증오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펼쳐지죠. 관계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문학작품들은.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고금을 통틀어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인간들의 제일 큰 관심사인 것 같고 또 제일 큰 행복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고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일 큰 또 상처나 어려움을 주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늘 중요하고 또 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해법이 뾰족하지 않기도 하죠.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70억 인구의 수만큼 그 해법들이 존재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란 것이 참 말하긴 쉽지만 정말로 깊이 다루거나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어느 정도까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시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좀 변화해 봐야겠구나 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가는 게 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을 호과 호인 사이 아슬한 줄타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특별히 좀 직장 안에서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인간관계에 좀 한번 바운더리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 자,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미제 사건 뭔지 아시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딱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수사해 보니까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미제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 대리는 요즘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 막 직장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그 김 대리 누구 때문에 힘드냐 물어보면 박 부장님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박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래요, 내가 김 대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고 홍상무 때문에 힘들고 만약에 회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도 회식 자리에 워낙 자주 가니까 늦게까지 2차, 3차 하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뭐라 말하냐면 여보 오늘 회식 때문에 너무 즐거웠어. 직원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동료애가 돈독해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죠. 오늘도 말이야 술 먹자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몸만 버리고 힘만 들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들어가죠. 그럼 저희 신입 직원은 뭐라 그러겠어요? 괜히 회사에서 회식해가지고 말이야 친구들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다 회식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먹자고 한 사람은 없는데 왜 모두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사건 아닙니까? 묘미입니다, 묘미.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는 넘쳐나는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 직장 생활에. 그래서 일반적인 가족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역학이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역학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수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도표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차원이죠. 그러니까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이렇게 앞, 뒤, 전후의 그래프가 있는데 일단은 저 중심에 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직장 생활은 일단은 상하가 있죠. 상하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나의 상사는 나의 급여를 결정해요. 평가를 잘 받으면 급여가 오르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한테 찍히면 회사를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급여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는 권력 관계가 있죠.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분들이 주로 많으시니까 상사 때문에 힘들다, 어른들 때문에 힘들다 할 수 있지만 한 5년, 10년, 5년 정도만 지나 보십시오. 후배 들어오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후배들 딱 들어오면 내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또 내가 약간의 권력이 있잖아요.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선배이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학교 생활에도 선후배 관계들이 있지만 아마 회사 생활 해보시면 차원이 다를걸요. 좌우를 한번 볼까요? 동료들이죠, 동료들. 입사 동기들, 내 친구들, 이렇게 동년배들이 회사에 있잖아요. 근데 경쟁 관계예요, 좌우로는. 이들과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나도 김대리고 이 친구도 김대리라면 어느 김대리가 더 나은지를 보는
100개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 같은 게 되게 많아져요. 예. 뭐 상사가 이 사람한테만 좀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마음에. 나도 그에 못지않게 노력하는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일도 나보다 뭐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단지 노래방에서 상사가 좋아하는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이쁨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서운하죠.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아이들만 하더라도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더 아빠가 뭐 형한테는 이거 해줬잖아 이런 걸로 질투를 하는데, 이런 그 권력 관계 속에 있는 경쟁 관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야 우리는 동기야,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야, 너 나랑 같은 애 입사했잖아, 이렇게 친하지만 속으로는 아 쟤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데 하는 그 불안감 같은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경쟁심 같은 것들을 강요받죠, 사실은. 예. 우리가 뭐 나쁜 사람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구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는 어떤 의미냐면 유관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을 중심으로 모인 곳이거든요. 어떤 하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 어딘가에 내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전후를 저는 계약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직이에요. 영업직이면 그 물건을 만들어주는 부서에서 물건을 만들어주면 그 물건을 내가 고객한테 파는 거고,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나면 서비스 부서가 그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일종의 고객 체인이 존재하거든요. A 부서에서 일이 마무리 지어지면 그 일이 B 부서로 넘어가고, B 부서에서 그게 마무리되면 또 넘어가서 그 일이 완결되는 어떤 프로세스 안에 존재해요. 이 방송을 하나 기획하기 위해서도 일단 뭐 기획회의를 한다면 작가님이 저를 섭외하고 제가 오고 이 촬영을 하면 편집해서 마무리를 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이 일련의 사슬처럼 엮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종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 계약이란 거는 내가 저기 A팀이랑 계약서를 안 썼는데 해서 계약이 아닌 게 아니라 일종의 룰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리소스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이것들이 쭉 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련의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상하의 권력 관계, 좌우의 경쟁 관계, 그리고 전후의 이 계약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통이 막히잖아요. 이 현실만 들여다봐도. 그러면 그렇게 날카로운 역학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가까이 가려니 서로 찌를 수밖에 없죠.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결심은 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가시면 더 힘든 인간관계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새 층위의 어떤 그 힘든 관계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무언가 이제 반전을 꾀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관계들이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상하의 권력 관계는 어떻게 바뀌냐면 멘토나 리더를 만날 수 있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은 권력 관계 속에서 뭐 힘든 상사가 있고 뭐 나를 평가하는 사람 속에서 숨이 막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만큼 또 나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곳들도 드물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멘토라고 여길 만한 분이 한두 분 있다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잘 알고 그 일을 잘 하고 비슷한 커리어를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떤 계기만 만들 수 있다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경쟁이라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던 전 직장 동료들과 지금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사를 나가고 나서도 이어지는 인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예. 회사를 다닐 때도 물론 친했었고 회사를 나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관계라는 것들은 일을 같이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많은 의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성장과 성취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조직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한 그 세 가지 층위를 인식은 하되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은, 여전히
멘토를 만날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성장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쪽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그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이구나. 파커 팔머라는 분이,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는 늘 그 전쟁의 불안함을 겪고 있지만 평화의 순간을 알고 있고, 가난과 기약의 순간들이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지만 따뜻한 식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계 자체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따뜻한 식탁이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함의 순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고 그 희망을 놓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사실 세대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또 남녀가 다르죠. 그 다음에 부서 간의 부서 이기주의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좀 범용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의 유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제일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어떤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든가 자기 의사표현의 기준을 이성과 감정으로 한번 놓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외향적으로 많이 표출하느냐 아니면 자기 안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내향성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층위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성을 바깥쪽으로, 이성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위주로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도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되 외향적이니까 그것들이 바깥쪽으로 많이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뭐 좀 골목대장 같은 스타일이죠. 보시면 되게 목표지향적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력이 강한 리더 뭐 이런 스타일이죠. 독불장군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의사결정도 빠르고요. 실제로 실행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도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런 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인데 자칫하면 좀 남의 말을 안 듣고 강압적이고 독선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볼까요? 외향적인 것은 비슷한데 좀 감정이나 감정 공감이 바깥쪽으로 많이 표출되는 유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득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말로는 뭐 표출형, 표현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설득형을 한번 보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어디 가도 분위기 메이커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식 자리에 앉으면 딱 표가 나요. 말도 잘 걸고 인기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 보면 공약을 남발한다거나 뭐 약속을 이중으로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흔히 생기죠. 세 번째 유형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유형은 감정을 내향적으로 쓰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안정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감정 공감이 되게 잘 돼요. 근데 밖으로 많이 표출하진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수용적이고 온순하고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약간 자기 표현을 좀 더 할 필요는 있죠. 때때로는 이분들은 좀 뭐랄까요, 재미없다. 그리고 뭘 하려는지를 모르겠다. 목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분석형입니다. 이성 중심인데 자기 안으로 그것들을 많이 쓰는 유형이죠.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보시면 꼼꼼하고요. 세심하고 치밀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외톨박이 이렇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것들을 여러 가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 시간에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주도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의할 때 야, 내 말대로 하자.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막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설득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밥 먹고 합시다 하거나 회의 시간에 간식이 없어 막 이러거나. 근데 설득형들은요 사실은 되게 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설득형들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기가 하진 않아요. 약간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형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도형이 이거 하자 막 그러면 설득형들은 보통 옆에서 오 그거 되게 좋겠다고 막 분위기 잡거든요. 근데 분석형은
지금 우리가 뭐 예산이 얼마인데 뭐가 어떻는데 그전에서 안 되고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죠. 안정형은 아마 이제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나온 다음에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양상들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 장을 더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분들의 이제 욕구예요. 욕구. 주도형이 갖고자 하는 욕구, 설득형이 갖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주도형인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꼭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보자면 주도형은 힘이나 권위, 명예에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테마는 힘이에요. 승부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도형을 뭐 예를 들어서 칭찬하거나 주도형에게 얘기할 때는 좀 이런 권위를 실어주는 말들이 되게 좋아요. 아 이거는 부장님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김 대리가 이거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 주도형들은 난리 납니다. 막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약간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협력하는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설득형 같은 경우는요, 인기나 인정욕이 되게 강해요. 칭찬에 되게 약합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절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고요. 현실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중 약속 많이 잡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친밀하잖아요. 친밀한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득형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현실 감각을 가질 필요도 있고 거절하는 법을 배울 필요도 있죠. 안정형 한번 가볼까요? 안정형들은 굉장히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정말 힘든 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정형 찾아갈걸요 아마. 살아가서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안정형들은 조금 자기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 어떤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분석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이드라인에 철저하죠. 그리고 이들의 욕구는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되고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주도형들한테 만약에 지나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주도형들은 오히려 힘이 테마이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단 말이야 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석형이나 안정형한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버리면 이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분석형은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줄수록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석형들은 좀 돌다리를 이제는 그만 두드리고 건널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이것을 좀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자동차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주도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치자면 악셀레이터에 해당되죠. 엔진 쫙 밟고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있잖아요. 핸들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의사결정에서 방향을 정하기도 하니까. 핸들이나 엔진이 없다면 자동차는 자동차로서 존재할 수가 없죠.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설득형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최신형 카스테레오 오디오 이런 거에 해당돼요. 옵션들이 있잖아요. 막 선루프 막 열리고 막 이 스테레오 사운드가 나오고. 장거리 여행을 가는데 그런 게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 안 나오고 사운드가 안 좋은 차에 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 안 되거든요. 안정형은 따뜻한 안락한 그 카시트나 내장재에 해당될 겁니다. 안락하게 앉아서 푸근해져야만 그 여행을 갈 수 있지.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철제 의자에 가서 한번 앉아서 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운전 못하죠. 분석형은 계기판과 브레이크입니다. 계기판과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 차는 성능이 좋을수록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다 필요해요. 핵심은 뭐냐면 각각의 유형에 맞게 좀 뭐랄까요, 그들의 욕구를 우리가 좀 배려해 주는 것들이 한 차원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잘 보완을 잘 못해요 사실은. 주도형이 그러면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분석적이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주도형은 분석형 참모의 말을 좀 들어야 되고요. 설득형은 안정형의 얘기를 좀 대변해 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도형 상사랑 안정형 부하직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뭐 이게 최악이죠. 이게 거리가 이렇게 크로스로 멀수록 좀 상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형 상사와 안정형 부하직원은 부하직원이 정말 못 견뎌요. 근데 주도형 상사도 못 견뎌요.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안 따라와 뭐 이렇게. 그리고 설득형과 분석형은 제일 많이 싸웁니다. 설득형들은 아이디어를 늘 내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하고 재밌는 걸 추구해요. 루틴한 걸 싫어요. 이렇게 해야 새로울 것 같은데 얘기하면 분석형들은 계속 딴지를 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 욕구들을 한번 잘 보세요. 힘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절차나 통제에 대한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있을 때 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 저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이런 시선으로 본다기보다는 아,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런 욕구들이 있구나. 그 점들을 채워줘야 되는구나 라는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에서 인간관계 원칙에서 30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비난하려고 마음먹으면 비난할 점은 너무나 많고요. 칭찬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칭찬할 점이 있을지. 그런데 다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원칙에서 앞서 제가 언급한 4가지 유형과 접목시켜서 보자면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점이란 말을 한자 그대로 쓰면 장, 길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뜻이에요. 단점은 단, 짧다, 부족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점을 어떤 결핍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단점이란 놈은 가만히 뜯어보면 결핍이라기보다는 과잉이에요. 과잉. 너무 넘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꼼꼼함이 너무 넘쳐서 소심함이 되는 거고요. 확신과 믿음이 넘쳐서 독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독선적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는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어. 이거 제가 많이 듣던 말 같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너는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하면 결핍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얘기한 것이 되는 것인데 너는 확신도 넘치고 믿음도 있고 좀 추진력도 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좀 과하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 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동등한 관계라면 이런 욕구를 좀 이해하고 유형마다 다른 이런 점들을 이해하되 단점을 결핍이 아니라 장점의 과잉으로 해석하고 그 측면에서 접근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래도 서로가 마음이 접합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단점을 결핍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장점에 집중하고 그걸 중심으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만 배려해야 돼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목을 정한 아슬한 줄타기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에 수많은 층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이 한 가지로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힌트는 될 수 있죠.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를 봤을 때 저 사람이 가진 장점이 지나쳐서 그런가로 이제 우리는 접근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속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배려와 굴욕 사이에서 어떤 것이 배려고 어떤 것은 굴욕적인 것인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배려해줘야지 굴욕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맞춰줘요. 내가 상처 입어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딱 한 가지로 있지는 않겠지만 배려는 보통 강자가 약자에게 쓰는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를 배려해서 자리에 좀 앉게 만들 수도 있고 노인을 배려해서 자리에 앉힐 수도 있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배려해서 가벼운 짐을 든 사람이 하나 더 들어줄 수도 있는 것처럼 이건 배려예요. 배려. 그런데 약자가 강자를 맞춰주는 것은 굴욕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10개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1개를 들고 있는데도 나보다 예를 들어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굴욕이죠. 굴욕. 배려는 강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서 누가 강자인가. 근데 저는 조금 도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강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맞춰줘야 돼? 막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일단은 그 행동을 멈추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쟤가 나보다 돈이 많아서 더 예뻐서 더 공부를 잘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서 맞추고 있다면 극복해야 될 것은 열등감이에요. 내가 못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죠. 내가 강자로서 너를 배려해 줄게. 이 마음이 들면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구와 호인도 있죠. 비슷한 말이죠. 호구와 호인의 차이가 있다면 선택권의 차이라고 봐요. 호인은 자기가 선택합니다. 무엇을 해줄지를. 근데 호구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마지막으로 자존과 자만 사이에서 볼까요? 저 두 차이는 저는 비교 같아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를 접근하면, 그래도 내가 쟤보다 이게 나으니까 비교를 통해서 자꾸 접근하면 그 사람을 억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열등감과 우월감은 정말로 같은 말이에요. 비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든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은 비교에서 오지 않죠. 그냥 절대평가입니다. 어떡할까요? 나로 태어난 것을. 다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지금 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늘 배려하고 늘 호인이 되고 늘 자존감을 가진 그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린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닌가? 때로는 내가 호구가 된 거 아닌가? 때로는 내가 너무 우쭐해서 저 사람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줄타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 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 놓음으로써 최소한의 자정 능력을 가져가는 거죠. 내가 너무 굴욕적으로 굴다가도 줄타기에서 이쪽으로 치우쳤다. 내가 배려해야겠다. 배려.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지 내가 못하는 것을 끌려다니는 것은 스탑해야겠다. 또 너무 내가 호구로서 그 사람의 결정하는 일만 또 따라가고 있어요. 줄타기를 좀 해야 될 시기다. 내가 호인이 돼야지. 내가 선택한 걸 배려해야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우쭐해 있고 남들에게 좀 뭐랄까 내가 좀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느낄 때는 그 자만심을 좀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줄타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떨어져도 뭐 권력자가 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나가 그러면 강자가 돼서 다른 호구들을 만들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는 것도요. 카네기 씨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말년에 외로워진다 그랬어요. 권력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은 반드시 외로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정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호구와 호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멘토를 만날 것이고 친구를 만날 것이고 성취를 함께 나누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